들어갑니다. 1문단, 교환 이론은 사회의 구조를 설명하는 이론의 하나로 사회의 근본적 속성을 보상 또는 효용을 확실히 하려는 욕구에 의해 움직이는 행위자 간의 자원 교환으로 본다. 행위자 간의 보상과 효용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서로 자원을 교환하는 게 교환 이론이구나. 사회학자 리처드 에머슨은 개인 및 집합적 행위자 간의 교환이 동일한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이해 가능한지를 탐구하였다. 에머슨이 볼 때 사회구조는 자신의 자원 가치를 높이려는 행위자 간의 자원 교환으로 구성된 것이다. 자신의 자원 가치를 높이려는 의도가 결국 첫 번째 줄에 있었던 보상이나 효용을 확실히 하려는 욕구에 의해 움직인다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이 돼야 되겠네요. 2문단, 교환은 사회적 네트워크 내에서 행위자들이 자원의 분배를 놓고 협상하는 상황인 협상된 교환. 행위자들이 추후 보상이 주어질 것으로 기대하면서 연속적으로 자원을 제공하는 상황인 호혜적 교환이라는 두 가지 일반적 유형 중 하나의 모습을 띈다. 여기서 말하는 협상된 교환은 말 그대로 협상이 이루어진 상황인 거고, 호혜적 상황은 기존에 협상이 된 바는 없지만 알아서 잘해주겠지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자원을 제공하는 상황이네요. 두 가지 구별해 주시고, 협상된 교환의 특징은 작동하는 데에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 비용과 이익에 대한 명시적 인식과 계산이 상당히 포함된다는 점, 당사자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타협을 추구하는 갈등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한편 호혜적 교환은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일방적으로 자원을 주는 것을 포함하며 꼭 교환이 아니더라도 다음에 추후에 돌아오겠지라는 걸 기대하는 거니까 일방적으로 자원을 주는 게 호혜적 교환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가치 있는 자원으로 갚으리라는 기대 또한 포함한다. 따라서 호혜적 교환은 우연적으로 일어나는 보상의 연속으로 구성되지만, 협상된 교환에서는 자원이 분배되기 전 교환 행위자들 간의 자원에 대한 일련의 제한과 역제한이 이루어진다. 호혜는 일단 자원을 먼저 주는 거라서 우연하게 발생하는 보상의 연속이지만, 협상은 말 그대로 협상이기 때문에 자원이 실질적으로 분배되기 전에 말 그대로 협상 과정, 제안을 하고 역으로 제안하는 협상 과정이 이루어진다라고 적혀 있는 거 그렇구나 이해만 해주시면 되고, 3문단, 교환 행위에서 행위자는 다른 행위자가 자신에게 자원을 의존하는 정도만큼 권력을 갖는다. 결국 나 이외의 다른 행위자가 나에게 얼마나 의존하는지, 의존을 많이 할수록 권력이 커진다라는 말이고요. 예를 들어 행위자 A가 행위자 B에 대해 갖는 권력은 B가 자신이 가치를 부여하는 자원을 얻기 위해 A에게 의존하는 정도에 따라 결정되며, B가 A에 대해 갖는 권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결국 했던 말 반복. 행위자 A가 권력자 B에 대해 갖는 권력이니까 A의 권력은 B가 A에게 얼마만큼 의존하는지에 따라서 정해진다. 반대로 B가 갖는 권력은 A가 B에게 얼마나 의존하느냐에 달려있겠죠. 의존은 권력의 궁극적 원천이며, 다른 행위자가 추구하는 자원이 높은 가치를 가지는 정도와 이 자원의 대안이 매우 적거나 추구하기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정도에 따라 의존의 크기가 결정된다. 의존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소 두 가지가 제시되어 있고요. 마찬가지 계속해서 납득을 해주셔야 돼요. 상대방이 나에게 의존을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 상대방이 갖고 싶어하는 그 자원이 가치가 높을수록 당연히 내가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이 커지는 거고, 그리고 마찬가지 그 자원 이외에 다른 대안이 너무 없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경우, 혹은 다른 대안이 있어도 그 대안이 너무 비싸서 실질적으로 추구할 수 없으면 결과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거니까 이거 두 가지 요소에 따라서 의존의 크기가 결정된다고 하더라. 두 행위자는 모두 상당한 정도의 상호 의존성을 보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A와 B라는 아까 두 행위자가 있는 경우 둘 중 하나만 유일하게 권력을 갖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크게 의존을 할 수 있다. A도 권력이 높을 수 있고 B도 권력이 높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각자가 상대방에 대해 큰 권력을 부여하고 그럼으로써 교환 관계에서 권력의 총량 또는 평균값이 커지기 때문에 구조적 응집력 또한 증대된다. 권력의 총량과 평균값이라는 표현은 이미 앞에 나왔던 내용을 통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구조적 응집력이라는 표현은 처음 나왔으니까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네요. 상호 간의 의존성이 높아서 서로가 서로에게 부여하는 권력이 커지면 그런 경우를 우리는 구조적인 응집력이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하는구나. 4문단, 그러나
행위자가 교환 상대보다 많은 권력을 가지면 서로 상당한 정도의 상호 의존성을 보이는 게 아니라 둘 중 하나가 더 많은 권력을 가지게 되면 이 행위자는 교환 상대의 의존을 이용해 부가적 자원을 확보하거나 의존적 상대방으로부터 자원을 획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말 그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A에 대한 B의 의존 때문에 A가 B에 대해 더 많은 권력을 가진다면 A는 권력의 이점을 가지고 그것을 사용하게 된다. 이는 권력 불균형 관계인데 에머슨은 권력의 불균형으로 인한 권력 사용은 권력 관계에 평형을 부여하는 균형화 작동을 활성화한다고 보았다. A가 B에 대해 권력의 이점을 가진 상황에서, 다른 말로 바꾸면 A가 B보다 권력이 큰 상황에서 B에게는 A가 제공하는 자원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거나 A가 제공하는 자원에 대안을 찾거나 자신이 A에게 제공하는 자원의 가치를 증진하거나 자신이 제공하는 자원에 대한 A의 대안을 축소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네 가지 선택지가 있다. 이 네 가지 선택지가 모두 앞에서 얘기했던 균형화 작동에 해당하는 거예요. 현재 권력이 불균형한 상태라면 그 불균형한 권력을 다시 균형적으로 만들기 위해 이러한 네 가지 선택권을 발휘할 수 있다. 누가? B가 발휘할 수 있다라는 거 신경 써 주셔야 되겠죠? 권력이 높은 쪽이 아니라 권력이 낮은 쪽이 이러한 대처 방안을 사용할 수 있다. 이 선택지들은 A에 대한 B의 의존을 감소시키거나 반대로 B에 대한 A의 의존을 증가시킴으로써 교환관계의 균형을 잡는다.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A가 권력이 큰 경우니까 B가 할 수 있는 방안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A의 권력을 낮추거나 아니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높이면 되겠죠. 그래서 적혀있는 네 가지 선택지 중에 1번과 2번의 경우에는 A가 제공하는 자원의 가치를 낮추거나 대안을 찾아서 그것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거니까 A에 대한 B의 의존을 감소시키는 게 1번과 2번 선택지가 되는 거고, 반대로 B에 대한 A의 의존을 증가시킨다.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B의 권력을 증가시키는 방안이 3번과 4번이 되는 거죠. 똑같은 메커니즘이에요. B가 제공하는 자원의 가치를 높은 가치를 갖도록 만들거나 아니면 B가 제공하는 자원에 대한 대안을 축소시키면 의존도가 높아져서 권력이 높아질 거니까. 5문단. 이러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에머슨은 행위자 간의 연결 패턴인 네트워크 구조라는 거의 개념정의예요. 행위자 간의 연결 패턴을 나타내는 네트워크 구조를 통해 네트워크 내의 중심성과 권력 관계의 변화를 설명하였다. 그럼 지금부터 네트워크 내부의 중심성과 그 권력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설명해 주겠다는 얘기고, 중심성은 네트워크 내의 다른 위치들을 연결하는 중심이 되는 위치에 있어서 자원의 흐름을 매개한다는 의미다. 말 그대로 네트워크의 중심에 있는 건데 그 중심이 자원의 흐름을 매개하는,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하더라. 에머슨은 중심성을 보여주는 네트워크 내에서 높은 중심성을 가진 행위자가 다른 행위자들이 가치를 부여하는 자원을 적절하게 제공하지 못해 자원의 흐름을 제대로 매개하지 못하면, 중심에 있는 존재가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권력은 자원에 대한 직접적 접근을 통제할 수 있는 다른 행위자들을 축으로 붕괴될 것이라고 보았다. 예를 들어 봉건제에서 왕과 영주들의 네트워크 구조를 가정해보자. 왕은 영주들을 연결하는 중심이 되는 위치에 있어서 영주들 사이의 자원 흐름을 매개한다. 즉 이때의 왕이 중심성을 가진다. 이때 영주들은 자기 영지에서 농노들에 대한 지배를 바탕으로 왕에게 자원을 제공하며 농노들이 생산한 자원의 일부를 왕에게 전달한다. 그러면 제공받은 자원에 대해 왕이 무엇으로 갚을지가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이 모든 내용은 결국 서로 간의 자원을 교환하는 교환 이론의 메커니즘 내에 있으니까. 영주들은 왕이 자신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인식하기 시작하면 교환관계를 파괴하고 네트워크 내의 권력관계를 변화시키려고 하게 된다. 이 문장에 있는 왕이 자신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위에 있었던 중심성이 자원의 흐름을 제대로 매개하지 못한다와 똑같은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 다른 행위자들을 축으로 붕괴된다. 이 예시에 의하면 영주들에 의해서 네트워크 내의 권력 관계가
변화되게 될 것이다. 이때 권력의 중심은 가장 가치가 높은 자원의 공급 원천이 있는 영주 쪽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왜 봉건제가 붕괴되는 경향이 있는지 보여준다. 결국 봉건제의 붕괴 현상을 교환이론을 네트워크 구조에 적용해서 설명을 했다는 말이네요. 6문단, 실제 사회의 많은 네트워크에서 권력의 중심은 가장 가치가 높은 자원의 공급 원천 쪽으로 이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론 차원에서 끝난 게 아니라 실제로 많은 사례에 적용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행위자들이 교환관계를 파기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네트워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렇게 에머스는 교환 과정을 네트워크 내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개념화함으로써 교환이론을 사회구조를 설명하는 수단으로 만들었다. 에머슨이 가지고 있는 교환이론의 의의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글이 마무리되었습니다. 1번 문제,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틀린 것을 고르셔야 되고 1번, 네트워크 내의 중심성과 권력관계의 변화에 대한 에머슨의 이론은 실제 사회의 많은 네트워크를 설명한다. 방금 얘기했던 내용이죠. 2번, 사회의 행위자 간 자원 교환은 보상 또는 효용을 확실히 하려는 욕구에 따른 것이며 이는 유형화할 수 있다. 보상 또는 효용을 확실히 하려는 욕구라는 표현이 1문단에 있었고요. 이것을 유형화해서 협상된 교환과 호혜적 교환이라는 두 가지 분류를 언급한 내용이 2문단에 있었죠. 맞는 말. 3번, 교환 행위에서 의존은 권력의 궁극적 원천으로 행위자는 다른 행위자가 자신에게 의존하는 정도만큼 권력을 갖는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많이 의존할수록 내 권력이 커진다. 맞는 말. 4번, 교환 행위자 간의 권력 불균형 관계에서 권력의 이점을 가진 행위자의 교환 상대에 대한 권력 사용은 권력 불균형을 심화시킨다. 그럴싸해 보이는 표현이었지만 이 지문의 관건은 권력 불균형 관계가 결국 권력 균형화 작동을 활성화한다라는 거였으니까 불균형을 심화시킨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4번이 정답. 5번, 에머슨은 사회구조가 행위자 간의 교환으로 구성되었으며 이에 따라 개인 및 집합적 행위자의 교환을 동일한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다. 맞는 말 1문단에서 언급돼 있었어요. 2번 문제,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맞는 것을 고르셔야 되고 T1, T2는 함께 정기적으로 테니스 게임을 하는 모임을 만들었다. 그런데 여기에 T3이 들어와 T1과는 게임을 하지 않고 T2와만 게임을 하게 되었다. T1과 T3은 테니스를 치려면 T2에게 의존해야 해서 게임에 테니스 공을 제공했다. T2에게 의존을 해야 했다 했으니까 T1, T2, T3 중에 T2가 권력의 이점을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T1과 T3가 T2에게 테니스 공을 제공했네요. 얘네가 제공하는 자원이 있으니까 당연히 T2도 얘네한테 주는 게 있어야 되죠. 그게 테니스를 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이후에 T4가 모임에 새로 들어왔다. T4는 T1이나 T3와만 테니스를 쳤다. T1, T2, T3, T4는 모두 같은 테니스 실력을 갖췄으며 동등한 경기 참가 기회가 주어진다. 그러면 기존에는 T1과 T3가 테니스를 치려면 T2에만 의존해야 했는데 T4가 들어와서 T4와 교환을 통해서 테니스를 칠 수 있게 된 거니까 이때의 T4는 T2의 대안에 해당한다라고도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럼 여기까지 내용 정리해보면 T1과 T2가 원래 함께 테니스 게임을 하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테니스를 치려면 2명이 필요하니까 T1과 T2만 있을 때는 서로가 서로에 대한 상호 의존성이 굉장히 높았겠죠. 그런데 여기에 T3이 들어와서 T1과는 게임을 하지 않고 T2와만 게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T1은 여전히 T2와만 게임을 할 수 있는데 T2는 T1과도 할 수 있고 T3와도 할 수 있게 된 상황이니까 T1의 입장에서는 다른 대안이 없었던 거고요. T2의 입장에서는 이제 다른 대안이 생겨버린 거죠. 그러면 T1이 가지고 있는 T2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겠네요. T2가 T1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의존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둘만 있을 때와는 달리 T3가 들어옴으로써 T2는 권력의 이점보다 높은 권력을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이후에 T4가 모임에 새로 들어와서 이때의 T4는 T2와는 테니스를 치지 않고 T1이나 T3와만 테니스를 쳤다고 하더라. 그렇게 되면 다시 T1과 T3의 입장에서 T2에만 의존을 할 게 아니라 다른 대안이 생기게 되는 거여서 T4가 들어온 이후에는 다시 T2의 권력이 낮아지게 된다라고 생각해 주실 수 있겠네요. 그대로 선지 내려가시면
1번 T3이 테니스 모임에 들어와서 T1은 T3으로부터 부가적 자원을 확보하였다. T3이 테니스 모임에 들어온 이후에는 T1과는 게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T1과 T3 사이에는 아무런 교환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T1이 T3으로부터 어떠한 자원을 확보할 리가 없겠죠? 2번 T3이 테니스 모임에 들어와서 T2는 T1에 대해 권력의 이점을 누리게 되었다. 아까 위에서 설명했던 거, 기존에 둘만 있을 때는 서로가 상호 의존성이 높았겠지만 T3이 들어옴으로써 대안이 생겨버렸기 때문에 T1은 유일한 대안인 T2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T2가 권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 2번이 맞는 말이네요. 3번 T4가 테니스 모임에 들어와서 T2에 대한 T1의 의존이 증가하였다. T4가 들어온 이후에는 오히려 T2의 권력이 낮아지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권력이 낮아진다는 건 의존도, 다른 타인들의 T2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진다는 얘기니까 증가가 아니라 감소로 바꿔주셔야 되겠네요. 4번 T4가 테니스 모임에 들어와서 T1이 T2보다 많은 권력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까지는 알 수 없고요. 엄밀히 따지자면 T1이나 T2나 같은 권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도 이해할 수 있어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T1도 T2나 T4라는 두 가지 대안이 있는 거고 T2도 T1이나 T3라는 두 가지 대안이 있는 거여서 지금 4명의 행위자가 모두 2개씩의 대안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5번 T4가 테니스 모임에 들어와서 T3이 T2에게 제공하는 자원의 가치가 낮아졌다. T4가 들어옴으로써 T3이 제공하는 자원의 가치가 낮아진 게 아니라 대안이 생겼기 때문에 T2의 권력이 낮아진 거죠. 권력의 크기, 의존의 크기를 결정짓는 요인이 2가지가 있었다 하는 거 잘 기억해서 구별해 주셔야 했어요. 자원의 가치와 대안의 유무 혹은 그 대안을 실현하기 위한 비용에 따라서 의존과 권력이 결정되는 거였으니까. 3번 문제, 윗글을 읽으며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을 고르셔야 되고 1번 교환 행위에서 두 행위자가 각각 상대방이 가진 자원에 가치를 부여하며 그에 대한 대안이 없다면 높은 상호 의존성을 보이겠군. 방금 2번 문제에서 설명했던 거죠. 자원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그 대안 여부에 따라서 의존도가 결정이 된다. 2번 교환 행위에서 행위자가 교환 상대보다 권력이 적으면 교환 상대에 대한 의존을 감소시키거나 자신에 대한 상대의 의존을 증가시키려고 하겠군. 다른 말로 바꾸면 상대방의 권력을 감소시키거나 자신의 권력을 증가시키려고 하겠군으로 해석해 주셔야 되고 맞는 말, 이게 4문단에서 언급했던 균형화 작동이었죠. 3번 호혜적 교환에서는 제공하는 자원에 대한 보상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겠군. 이때 말하는 타협이라는 표현은 결국 협상된 교환에서 사용되는 거고요. 호혜적 교환은 추후 보상이 주어질 것으로 기대하는 거니까 자원에 대한 보상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그 이후에 교환이 일어나지 않거나 혹은 이후에 또 다른 보상이 일어나겠지라는 거를 기대하는 식으로 자원의 이동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3번이 정답. 4번 협상된 교환에서는 자원이 분배되기 전에 협상 과정에서 행위자들이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노력하겠군. 맞는 말이죠. 1문단에서부터 교환 이론이 보상, 효용을 확실히 하려는 욕구에서 이루어지는 거였으니까요. 5번 협상된 교환에서는 행위자가 상대가 어떤 자원을 제공할지 알 수 있지만 협상을 했으니까요. 사전에. 호혜적 교환에서는 상대가 어떤 자원을 제공할지 알 수 없겠군. 맞는 말이죠. 그래서 호혜적 교환이 우연적으로 일어나는 보상의 연속이다 라고 적혀 있었어요. 4번 문제, A를 바탕으로 보기에 그림 1, 그림 2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을 고르셔야 되고 보기, 그림 1의 네트워크 구조에서 K1에서 K13은 네트워크 내에서 자원을 교환하는 서로 다른 행위자들이다. 시간이 흐른 뒤 그림 1의 네트워크 구조가 그림 2의 네트워크 구조로 변화되었다. 그러면 변화와 관련된 지문의 내용 맨 마지막 문단에 있었으니까요. 봉건제와 관련해서 중심성을 가지고 있던 행위자가 자원을 매개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면 붕괴되고 그 영주 예시에 의하면 나머지 영주들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권력 관계가 생긴다라고 했으니까 그림 1에서 그림 2로 이동하면서 K1이 사라지고 주변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던 이 3명의 주체에 의해서 새롭게 권력 관계가 형성된 게 눈에 띄실 거예요. 그럼 K1은 왕에 해당하는 거고 K2부터 K4까지는 영주들에 해당하는 거구나 라고 적용해 주시면 되고 그대로 내려가시면
1번 선지, 그림 1의 네트워크 구조가 유지되지 못한 것은 K2, K3, K4가 높은 가치를 부여하되 쉽게 얻을 수 없는 자원을 K1이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맞는 말이죠. 중간 매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권력의 붕괴가 일어난다 라고 했으니까. 2번, 그림 2의 K5가 가진 자원의 가치가 높아지더라도 K2가 K5에 대해 가진 권력의 크기는 변화될 수 없다. K5가 가진 자원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K2가 가지고 있는 K5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K5가 K2에 대해 가지고 있는 권력의 크기가 커질 거고요. 그럼 상대적으로 K2가 가지고 있었던 K5에 대한 권력이 약화되는 것과 같은 결과, 둘 사이의 권력 불균형이 약화되는 결과를 가져오기는 하는데, 다만 이 문제에서는 상대적인 그 권력의 크기 변화와 절대적인 권력의 크기 변화를 구별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K5가 가진 자원의 가치가 높아지면 권력 관계에 변화가 생기니까 K2가 가지고 있는 권력의 크기가 변화될 수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다 하는 게 문제의 취지입니다. 정답은 2번. 3번, 그림 2에서 K2가 가장 가치가 높은 자원의 공급 원천을 가지고 있다면 권력의 중심은 K2로 이동하여 네트워크 내의 권력 관계가 변화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지문에 똑같은 표현으로 언급되어 있었고, 4번, 그림 1과 그림 2에서 K5에서 K7, K5에서 K7은 K2에게, K8에서 K10은 K4에게, K11에서 K13은 K3에게 의존하며 K2, 3, 4는 권력의 이점을 누릴 수 있다. 맞는 말이네요. 지문의 예시에 의하면 K1이 왕, K2에서 K4까지가 영주, 그리고 그 영주 밑에 있는 농노들 같은 지역민들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적용해 주시면 되니까, K3 같은 영주의 입장에서는 자원을 교환할 수 있는 대안이 많지만 K11부터 K13까지에 해당하는 행위자들은 K3과만 자원을 교환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K3과 같은 영주들의 권력이 커질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러니까 권력의 이점을 누릴 수 있어지겠죠. 5번 선지, 그림 1에서 그림 2로 탈중심화가 일어나면서 기존의 네트워크는 자원에 대한 직접적 접근을 통제할 수 있는 K2, 3, 4를 축으로 하는 네트워크로 바뀌었다. 마찬가지 똑같은 표현이 지문에 그대로 언급되어 있었기 때문에 5번도 맞는 말이 됩니다. 5번 문제, 문맥상 A에서 E와 바꿔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을 고르셔야 되고, 정답인 4번만 설명을 하면, 지문에 있는 강구하다라는 표현은 어떠한 대안, 대책이나 방법을 찾아내서 그것을 결정하려고 하는 것을 강구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에 비해 살피다라는 표현은 그냥 두루두루 그야말로 살펴보는 수준에서 끝나는 거지,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어떠한 것을 결정하려는 취지가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강구하는 이라는 한자어를 살피는 이라는 표현으로 바꿀 수는 없다. 정답이 3번. 여기까지 이 지문 설명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고생했어요.